네, 고맙습니다. 2021 함께하는 기업 CSR 국제 컨퍼런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패널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기조 연설과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방안들 그리고 정책들을 받아봤는데요. 이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CSR과 ESG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로 더욱더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 올리고 좌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분은 김상훈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패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공덕 한국공항공사 사회가치 추진실 실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민희경 CJ제일제당 사회공헌 추진단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당초 리플렛 보시면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께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일정으로 오늘 윤성혁 산업정책과장님께서 시간 내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훈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소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되게 분위기가 깔아앉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앞에 계시니까 좀 그동안에 나왔던 기조 연설이나 많은 연사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을 갖고요. 1시간 정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한 다음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ESG 요즘 너무 많이 듣는데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데 되게 재미있는 검색하다 뭔가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ESG가 뭐의 약자인가? 뭐 당연히 다 아시죠.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잉글랜드, 스웨덴, 저머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기금의 공시 의무를 처음에 이런 환경 문제나 이런 걸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의무화했던 나라 순서대로 거의 스웨덴하고 잉글랜드가 거의 초기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셨어요 혹시? 근데 어쨌든 오늘 CSR 컨퍼런스지만 ESG가 대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연사님들이 ESG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UN 또는 블랙락 같은 데서 이제 ESG를 강조해서 ESG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나오신 분 중에 우리 민희경 단장님은 과거에 제가 CSV 하실 때 많이 뵀었는데 CSR, CSV, 뭐 ESG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거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다른 얘기 같기도 하거든요. 개념의 차이가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 앞에 연사분들이 사실 거의 다 한 번씩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ESG와 CSR의 차이점. 근데 사실 CSR이 협의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때가 있고 CSR이라고 쓸 때에 따라서 좀 많이 뜻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제 요새 가장 많이 쓰는 막 전략적 CSR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큰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아치 캐롤이라는 사람이 한 1990년 그렇게 낸 그때 정의에 의하면 이제 경제적 책임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텍스 내고 고용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적 책임,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그 다음이고요. 근데 요새 법적 책임도 사실 굉장히 안전 경영 이런 거 다 지금 처음에는 그게 윤리적 책임에 들어갔다고 하면 요새는 거의 법적 책임이고요. 그 법적 책임이 되면서부터 거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범주까지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윤리적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 협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자선적 책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CSR 피라미드라 그래서 CS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 제가 CJ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CJ 11년 전에서 이 일을 맡으면서 좀 그때
많이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 그 이미디엇 아레나를 보면 그 뭐 연탄도 나르고 이런 자선적 책임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워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연탄을 많이 날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무슨 안전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실 CJ는 뭐 윤리경영 아까 그 문국경 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윤리경영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굉장히 크게 강조한 거가 안전경영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는 CSB가 이제 2011년 나왔으니까 2011년 12년에 2013년에 저희가 CSB 팀을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마 CSR하고 CSB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특히 일하는 레벨에서 저희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CSB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 비즈니스의 역량을 사용해서 사회적 가치가 나온과 동시에 경제적 가치도 같이 나오는 그래서 약간 좀 그때 중요한 것들은 프로젝트 베이스라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보다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게 회사의 지금 앞으로 전략적인 미래의 회사 전략하고 비즈니스 전략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가 CSB의 가장 큰 테스트였는데 저희가 CSR 시작하면서 거의 동시에 시작한 게 사실은 지속가능 경영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경영 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한 게 2014년부터인데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지만 지속가능 경영 리포트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GRI라는 기준을 썼거든요. 그래서 GRI 기준을 쓰려고 하면 거기 거의 한 수백 가지가 그 회사가 매저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매저해야 되는 그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회사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희가 한 30% 정도만 그거를 재고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7년 지나서 저희는 적어도 지수는 100% 정도 그거를 지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수들이 사실은 ESG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ESG에서 키워드는 투자인 것 같고요. 투자가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그 ESG라는 영역을 가지고 그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의 가능성 아니면 지속가능 리스크라든지를 보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하고 있으면 다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하나는 구태여 맞아 차이점을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자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SR에 저희가 뭐 거의 250억씩 쓰고 있지만 재단 같은 경우에 그 안 쓴다고 해서 그 CSR에서 투자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나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똑같은 그 저희가 하는 액티비티들이 ESG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바꿨을 때 바로 그 저희의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굉장히 좀 너무 장황하게. 본질적으로는 되게 비슷하지만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굉장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CSR은 조금 더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면 ESG는 지금 한 10번 반복하신 투자자들에게 얘기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약간 재무적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CSR 그러면 학교에서도 보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마케팅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ESG는 보면은 재무나 회계 쪽에 계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약간 그런 면에서 좀 더 정량화되어 있고 좀 구체화되어 있는 게 ESG라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트리플라이트 정유진 대표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CSR 같은 거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만약 ESG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좀 이렇게 그 기조가 좀 달라질까요? 아니면 난이도가 어려지는 걸까요? 네. 사실 그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지속 가능 경영 관점에서 이제 그동안 CSR과 CSV와 지금 ES까지
굉장히 그 흐름대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건데요.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특별히 뭔가 소비자 때문이다 또는 협력사 때문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을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하게 압력을 가하고 요구를 하고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거거든요. 제가 2015년도에 그때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 있었을 때만 해도 그 해에 제가 헬메스 자산운용 그 자산 총괄하는 분과 인터뷰를 했을 때 좀 재밌었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기들은 투자를 폭스바겐 그 조작 사건이 터지기 1년 전부터 이미 이제 투자를 다 뺐다고 하더라고요. 철회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ESG 관점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다가 보니 뭔가 리스크가 계속 관점이 돼서 인게이지먼트를 해서 경고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철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와 이렇게 투자들이 움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일반적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CSR이 꼭 뭔가 소비자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집중할 수 있냐고 얘기한다면 그건 저는 조금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CSR을 뭔가 단순히 사회공헌적으로 협의로 우리가 잘못 이해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CSR을 조금 지속가능 경영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기업을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압력을 가하고 하는 다양한 뭐 주주나 뭐 소비자나 협력사나 임직원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며 결론적으로는 그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자체가 우리에게 우리 기업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패널분들도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ESG나 또는 CSR을 해야 되는 이유가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그냥 어떤 이미지의 개선이라든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었다면 ESG는 약간 이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사회적 요구 또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되는 숙제가 되겠다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윤성혁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정부에서 보는 시각도 좀 예, 저희가 보기에는 ESG는 아마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도 뭐 잘하시는 기업들 그리고 ESG를 예전부터 어떤 필수적인 경영 전략으로 선택했던 기업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기업은 원치 않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ESG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 의미가 크게 보면 과거의 기업은 아마 수익성 등 재무적 성과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ESG가 대두되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책임, 사회적인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로 평가 잣대의 무게 중심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냥 평가 잣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국 정부들은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ESG에 대한 공시 일정, 공시 의무화 일정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 연기금이라든지 아까 나왔던 블랙록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ESG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보류하거나 배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애플하고 인텔 같은 기업들로 구성된 RBA라고 있더라고요.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라고 있던데 이런 그 ESG를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은 협력사에게도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ESG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CSR과 같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뭐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또 토론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기업들도 전공 필수 과목인가요? 이거 CSR하고 ESG를 안 하면 안 되나요? 원래 공기업이라는 데가 소셜 밸류를 만들어내는 데인데 공항공사에서는 특별히 과거에 하던 것과 지금 이런 ESG나 CSR 시대가 돼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을 제정을 법발의를 했다가 아마도 21대 국회의 첫 법안으로 해서 다시 재발의가 돼 있는데요. 결국은 법은 개정이 안 됐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13개의 이 추진 과제가 결국 지금 이 안에 있는 지금 CSR이나 ESG 카테고리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그 CSR 13개 지표 중에 5대 가치에 대해서 좀 공공기관이 좀 주력을 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민간의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윤리 경영,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이제 그러한 것들 위주로 해서 이 5개 과제를 공공기관에서는 핵심 CSR 추진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특히 이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마도 이것도 이제 CSR 차원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참여를 통한 이 탄소 감축이라든가 이 폐기물 에너지 절감 이러한 그린 뉴딜에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공공기관도 이제 달라진 점이 기존에는 그 전통적 일방향적 어떤 기부 이러한 사회공헌에 있어서 사회공헌에서 점차 이제 변화가 돼서 뭐냐면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단순히 기부를 통해서 하는 사회공헌은 과연 기관에 어떠한 가치를 창출하는지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공공기관 전체가 지역사회에 대해서 자립과 그 다음에 경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지 이제 그런 방향 아까 얘기했던 이제 CSV 공유가치 창출 방향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일부는 CSR에다가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을 해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이제 시장 확대 쪽에도 좀 관심을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ESG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이제 그러한 CSR의 방향성을 다시 다 재편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처음부터 이 공공이나 그 공기업은 당연히 CSV라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활동 자체가 소셜 밸류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요즘 그 뭐 ESG에 대한 책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례들이 민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 CJ도 옛날에 뭐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이영 부사장님은 뭐 상 받으러 전 세계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좀 잘하고 있는 기업 혹시 뭐 CSR이든 ESG든 뭐 CJ를 포함해서 요즘 이런 데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데가 조금 뭔가 효과를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한두 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CSR, CSV, ESG 이런 데는 사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변들이 중요하게 된 데는 제가 어떤 그 투자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골드만삭스 아시아 쪽 그분이 나오셔서 전화기를 딱 들더니 이거가 세상을 바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암만 밖에다가 잘한다고 그래도 직원들이 어떻게 대접받고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가 지금 너무 투명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뭐든지 잘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제가 뭐 잘하는 회사들 많죠. 저희 뭐 식품 회사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거의 식품 회사네요. 유닐레버도 그렇고 네슬레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이 보면 풀무원, 뭐 저희 CJ 그다음에 이제 CSR 잘하는 데로는 요새 오뚜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는 하고 뭐는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어떤 저 앞에 말씀하신 연사분 중에 한 분이 CSR이 ESG의 S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또 거꾸로 CSR 피라미드를 보면 네 가지 사회적 책임 중에 사실 ESG가 어떻게 되냐면은 법적 책임하고 윤리적 책임을 하고 뭐 경제적 책임 물론이지만 법적 책임하고 윤리적 책임하고 사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ESG의 모든 액티비티가 사실 파트 오브 더 CSR이라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결국 그 뭐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이라는 그런 단어보다 기업이 사회와 같이 여기 오늘도 공생인데 공생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이 이제 그만큼 넓어진 거고 그 중에서 내가 이거는 하고 이름이 이러니까 이거는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넷제로 이런 거 다 나오지만요. 그런 개념들도 점점 더 강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어떤 거를 어치브하면 그다음에 바로 또 새로운 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식품도 그렇고 요즘 뭐 패션 쪽에도 되게 많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업종마다 다들 사회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 초에 기억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애플의 팀 쿡 CEO가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번엔 또 어떤 사업에 진출하게 되나 뭐 자동차 산업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팀 쿡의 중대 발표가 이 소셜 인저스티스 특히 그 인종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1억 불을 내놓겠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였는데 그게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요즘은 그 MZ 세대들이랑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그 대학원생들도 보면 되게 이 소셜리 컨셔스해요. 그래서 여기는 악덕 기업이니까 안 간다. 나는 이 제품 쓰지 않는다. 또는 뭐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을 실천하겠다는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거를 그러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측정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ESG를 아까 이제 투자자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그냥 어떤 다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제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측정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김공덕 실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앞에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ESG의 중요성 그리고 ESG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제 ESG를 실행함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ESG는 가장 간결하게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생과 아마 지속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맞는데 그럼 과연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관점에서는 공생과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여서 장기 투자에 있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냐는 어떤 그런 좀 관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좀 의문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기업에 있어서는 투자의 문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에 또 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ESG에 있어서 영향력이 발휘하는 이제 메이저 지표는 세 개로 지배하게 되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MSSI 지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가 DISI 지표 그리고 이제 FTSA가 지수를 개발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4개,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4개,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서 2개 해서 총 10개 지표 세부 35개 지표를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ESG 평가 결과가 현재 이제 글로벌 ESG ETF 펀드의
55%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67%까지 이 결과에 대해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FTSE 러셀 같은 경우도 2001년부터 FTSE 포그 지수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도 99년부터 DJSI 지수를 개발해서 현재 ESG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적으로는 기업 지배 구조원하고 서스틴베스트, 그다음에 대진경제연구소 등이 ESG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 역사는 아주 지금 현재 짧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번 ESG 국내에서 하고 있는 서스틴베스트의 한번 사례를 보면은 ESG 밸류 평가 모형과 툴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은 4개 카테고리 8개 지표, 사회는 4개 카테고리 13개 지표, 지배구조도 6개 카테고리 18개 지표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별 ESG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데 에너지, 소재 이러한 기업들은 환경에 한 25% 가중치, 그다음에 사회는 35%, 지배구조는 약 40%를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부 소비재나 의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환경이 5% 가중치이고 사회는 40%, 지배구조가 약 5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은 보통 기업 공시나 그다음에 정부 알리오 공시, 그다음에 미디어 관련 기관의 출판물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평가에 활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이고요. 7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C등급 이상인 경우는 투자 가능 종목이라고 하고 D2등급을 받으면 투자 배제 종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러한 여러 개의 그 평가 기관이 이제 세계적으로 한 600개 이상 난립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ES 평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래서 평가 기관별로 평가 지표나 방식이 상이를 하고 이래서 이제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SG 관련에 대해서 불완전한 정보, 그다음에 불충분한 정량적 정보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표 간의 이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또 의문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측정 방법이 상이하고 기관마다 평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회사라도 평가 등급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영국 FTS로부터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얘는 이제 전기차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반면에 MSCI의 평가는 이제 완성차의 친환경성에 주목을 해서 최상위 ES 점수를 부여받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가 중요하다는 의견 일치는 있지만 아직까지 평가 방법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경제 포럼을 비롯해서 회계 법인들이 이제 이러한 지표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SG가 결국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평가에 있어서의 신뢰성과 수용성이 상당히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뢰성과 수용성을 좀 확보를 하려면 첫 번째는 아까 그 산업부 차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보 공시가 보다 빠르게 또 다양하게 정보 공시가 확대되고 의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 수집이 결국은 관건이 아닌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평가를 통해서는 절대 신뢰성 확보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ES 평가에서 방대한 양의 평가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ICT 기술을 도입해서 이러한 성과 평가 쪽에도
ICT 기술이 도입돼서 방대한 자료를 상관관계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도 또 얘기가 나왔지만 그린워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하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산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ESG 평가 지표를 표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거를 산자부가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플레이어가 되지는 않겠다. 이거는 이제 민간의 그 메커니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서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또 지표의 다양성도 결국은 전체적인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GRI나 또는 ISO 26000이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ESG 평가 지표에 있어서 카테고리는 비슷한데 다만 이제 관점에 있어서 ESG는 하위 그 평가 지표에 있어서는 투자자 관점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 평가 기관별로 상이한 당연하지 않느냐. 다만 그 툴이나 이러한 어떤 데이터의 신뢰성, 상관관계를 높이는 그런 연구 고도화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통 소비재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대기업이 발생하는 이러한 탄소 배출량이 한 5%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탄소 배출량이 한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대기업에 대한 ESG 성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급망에 있는 협력업체가 얼마만큼 성과 관리를 높여서 ESG의 실천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렇게 ESG가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고 이견도 있고 과연 평가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기업 가치와 평가 결과가 얼마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러한 평가가 짧게 현재 평가가 나온 곳에 대해서 그런 평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결국은 기업도 이런 평가 결과를 우리가 어떤 하위 지표에 있어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를 보완을 해서 기업의 ESG를 더 한층 발전시키는 것이 결국 기업이 기업 지속 가능에 하고 또 기업 가치도 상승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그 시험을 보는 느낌인데 기업들이 이 시험 과목이 너무 많고 또 시험 보는 기관들이 막 난립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학원을 가서 무슨 과목을 배워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중에 얘기해 주셨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는 뭐 여기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좀 평가의 신뢰성을 좀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조금 뭐 가이드라인을 준다거나 아니면 인증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만들진 않더라도 좀 어떤 지표를 뭐 정부에서는 사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 관장님? 예, 저기 공감하는 말씀 주신 게 맞고요. 이 생각에는 아까 방금 인천공항공사의 김 실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평가 방식이 대두되는 것 자체도 기업들은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이제 국내에 한 600여 개 지표가 있고 지표들마다 출제 문항도 다르고 배점도 다르고 채점 기준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지표가 있어서 아까 뭐 모건 스탠리 MSCI라든지 다우존스 DJSI라든지 이런 글로벌 지표 대응만으로 충분한데 왜 국내 평가 기관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기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가 ESG와 관련된 정책을 펴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요. 기업의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평가는 민간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부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접근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는 우리 해외 주요 지표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도록 글로벌 호환성 확보에 노력을 하자 해서 네 가지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KESG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국내외 13개 주요 지표들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문항을 뽑아본 겁니다. 뽑고 신뢰도 있고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목적은 우리 특히 ESG 대응 역량이 없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주로 출제 기관들은 많지만 대략적으로 공통적으로 보는 문제들은 이런 거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채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서 ESG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스럽기로는 이거는 조금 더 시장 자율적인 선택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평가 기관들도 KESG 가이드라인을 조금 활용해서 본인들의 평가 지표를 조금 수정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기대 섞인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호환성 말씀을 드렸는데 그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경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사 임기가 15년 이상 되면은 그쪽 파트에서 점수를 좀 높은 점수를 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법상 사회이사 임기가 6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저희 차관님께서 축사 때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 다우존스 지수에서는 인종 다양성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인종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이 민족적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평가에서 부족한 평가를 불리한 평가를 받는 게 과연 뭐 물론 우리 기업들의 이 ESG가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대응이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평가 지표 자체가 우리 기업의 환경이라든지 법과 제도와 괴리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K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지금 초기 단계긴 합니다만 GRI라든지 그 SASB라든지 이 공시기구 중심으로 해서 ESG 표준화 논의가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가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국제 표준화 논의도 적극 참여해서 우리 법 제도 여건에 맞는 그런 표준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개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이라든지 다우존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법제도 요건과 저기 부합하지 않는 평가 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리스판스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개별 기업 차원의 평가 결과에 대한 악유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국가 차원의 가이던스가 있다면 그러면은 한번 평가 지표 구성이라든지 한국 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다고 해서 저희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가이드라인이고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중소 중견기업의 평가와 대응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서 글로벌 호환성 제고에도 일말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